나무를 예쁘게 심어놓은 계단식 화단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화계라고 하죠. 그냥 눈을 즐겁게 하는 정원의 일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요, 아주 치열한 공학적 계산하고 또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뭐랄까 섬세한 예술작품 같지만 그 본질은 흙과 물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다스리려는 토목구조물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기는 위에 피어난 꽃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국가유산 수립 표준시방서에 관한 기술 보고서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죠? 근데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화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원 만들기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유산을 지키고 되살리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계. 이름 그대로 풀면 꽃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학적인 측면, 얼마나 예쁜가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보고서 서두를 보면 그 시작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입지가 배산임수. 다들 아시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게 짓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건물 뒤편에 경사지를 깎아내야만 평평한 대지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때 깎여나간 흙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을 절토부라고 합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집터를 만드는 거군요. 그럼 그 깎여나간 흙벽이 그대로 노출되겠네요. 비가 많이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토양 대부분이 화강암이 풍화된 마사토라 물에 약하고요. 특히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잖아요. 엄청나게 오죠. 이 절토부를 그대로 두면 폭우의 흙이 그냥 쓸려 내려가거나 최악의 경우엔 산사태로 이어져서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계는 처음부터 이 토양 유실과 붕괴를 막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기능적 목적. 기능적 목적. 네, 다시 말해 옹벽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존이었군요. 건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 근데 이 투박한 옹벽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우아한 정원이 된 건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견고한 구조물 위에 흙을 채우고 꽃과 나무를 심어서 경치를 감상하는 이제 미학적 목적이 더해진 겁니다. 기능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결합한 거죠. 특히 조선시대에는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왕비나 후궁, 아니면 사대부가의 여성들을 위한 사적인 휴식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담장 너머의 자연을 건물 안으로 이렇게 싹 끌어들여서 작은 세상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기능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움으로 확장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작은 우주가 되어준 공간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화계를 복원하거나 수리할 때 당연히 공식적인 안내서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국가유산 수리 표준시방서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문서고요. 네, 모든 국가유산 수리공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권위까지 갖춘 기술 지침서입니다. 일종의 국가유산 수리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이요? 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표준시방서에 석공사편을 아무리 뒤져봐도 화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화계를 만드는 법에 화계라는 말이 없다니요. 이거 약간 자동차 조립설명서에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굳이 그렇게 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표준시방서가 화계나 굴뚝처럼 특정 시설물 하나하나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돌쌓기, 벽돌쌓기와 같이 더 포괄적인 공사 종류별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석축 쌓기에 관한 일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화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처럼 1번 이도를 쓰쇼, 2번 저렇게 싸우쇼 이게 아니라 좋은 요리란 이런 것이다 라는 대원칙을 알려주고 셰프의 역량에 맡기는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를 성능 기반 시방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초 지반을 견고히 허라 또는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
성벽처럼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는 대신에 달성해야 할 성능 목표를 제시합니다. 목표를 제시한다. 네, 그러면 현장의 기술자는 자신의 공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왜 자신의 방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기술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끌어내는 방식이죠. 그 견고한 화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이 궁금해지네요. 그 기술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이요. 제가 궁궐에서 본 돌담이랑 오래된 절에서 본 돌담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돌부터가 다른 것 같던데 여기에도 규칙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건물의 위계, 즉 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장 격이 높은 궁궐이나 종묘에는 장대석을 씁니다. 네,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은 직사각형 돌인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춰 쌓아올린 모습에서 국가의 권위와 위엄, 그런 정제된 질서의 미학이 느껴지죠. 아, 맞아요. 장대석은 정말 나는 궁궐의 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반듯하고 위엄 있고요. 그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돌도 있나요? 네, 창덕궁 연경당 같은 사대부 설림집 형식의 건물에는 사구석을 씁니다. 장대석처럼 칼같이 다듬진 않았지만 네모 반듯한 형태로 단정한 느낌을 주죠. 격식은 차리되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낼 때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찰이나 민가에서는 주변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돌, 즉 자연석을 썼습니다.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럽죠. 이런 돌들을 그냥 쌓기만 해서는 그 거대한 흙의 압력을 버티지 못할 텐데요. 특히 여름철 폭우를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핵심 비결은 뭔가요? 바로 배수입니다. 모든 토목 구조물에 적은 물이거든요. 물이군요. 네, 특히 석축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돌담 뒤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물이 흙과 함께 돌담을 미는 압력, 즉 수압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뛰어난 방법을 썼습니다. 물을 빼내는 것,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메쌓기 방식입니다. 현대의 옹벽처럼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돌과 돌의 맞물림만으로 쌓는 겁니다. 시멘트 없이요? 네. 이렇게 하면 돌과 돌 사이에 수많은 틈이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배수구 역할을 해서 물이 스며나와 압력이 차지 않게 됩니다. 역사적 고증에도 맞고 기능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죠. 와, 콘크리트로 틈을 다 막아버리는 게 더 튼튼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니 역설죽이네요. 물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돌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보통은 흙으로 채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흙 대신 자갈이나 잘게 부순 돌 같은 뒤채움 재료를 사용합니다. 아, 흙이 아니라 자갈을요? 네. 물이 고이지 않고 곧바로 아래로 빠져나가는 재료들을 채워 넣어서 수압이 생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와, 그건 마치 잘 만든 명품 옷의 안감 같은 거네요. 겉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안감이 중요해서 옷의 전체적인 형태와 수명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겉으로 보이는 돌의 모습만큼이나 그 뒤에 무엇으로 채워 넣는지가 핵심이었군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화계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명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뒤채움과 배수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구조체가 완성되면 드디어 꽃과 나무를 심을 차례인데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드디어 이 시방서에서 화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준 시방서의 수많은 항목 중에 화계에 대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조경공사 편입니다. 이것만 봐도 화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결국은 아름다운 경관과 식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조경공사 편에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대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건물 기단, 성벽 등의 인접지에는 새롭게 수목을 식재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건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은 식재하지 않는다. 나무를 심지 말라니요? 정원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아니, 화계의 존재 이유가 식물을 심는 것인데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모든 나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뿌리가 깊고 강하게 자라는 교목류,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느티나무,
참나무처럼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해요. 수십 톤의 석축을 밀어내고 기초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나무 뿌리입니다. 지하에서 왕성하게 퍼지는 대나무도 절대 금물이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스팔트로 뚫고 나오는 나무 뿌리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식물을 심어야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화개에는 뿌리가 땅 표면 가까이 얕게 퍼지는 이걸 천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화가목류와 여러 해살이 풀인 초화류를 심어야 합니다. 아, 뿌리가 얕은 식물들. 네,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매화나무, 철쭉, 진달래, 모란, 작약, 옥잠화, 비비추 같은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석축 구조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계절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탱하는 구조물의 안전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원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제가 실제로 답사를 갔던 한 고택에서는 100년 된 향나무의 뿌리가 주춧돌을 들어올려서 건물 전체가 서서히 기울어진 좀 안타까운 경우도 봤습니다. 처음엔 아름다움을 위해 심었던 나무가 결국 그 터전 전체를 파괴하게 된 셈이죠.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화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진짜 시작은 그 이후부터일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식목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유지관리는 공사의 연장선이자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완공 후에는 정기적으로 석축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 배가 불러오는 현상, 이걸 배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부름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 배수시설은 잘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식물 관리는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식물 관리의 핵심은 단연코 뿌리 관리입니다. 화계 주변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교목의 어린 싹이나 아니면 누군가 잘 모르고 심어놓은 금질은 수종이 보이면 즉시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경관 뒤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쟁을 계속하는 셈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수십 년 뒤에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소를 통해 들여다본 화계의 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토목공학과 조경예술 그리고 생태학까지 결합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흙과 물의 힘에 끊임없이 맞서고 있는 견고한 구조 덕분이었네요. 그렇죠. 화계를 만드는 원칙들은 어쩌면 우리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만큼이나 그것을 묵묵히 지탱하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 예를 들어 어떤 나무를 심을지가 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보고서에서는 이 표준시방서가 시대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면서 계속 개정되는 살아있는 규범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전통을 복원할 때 과연 어디까지 옛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또 어디부터 현대 기술의 개입을 허용해야 할까요? 뒷체험을 하는 대신에 물은 통과시키고 흙은 막아주는 토목용 부직포 같은 현대 재료를 쓰는 게 구조적 안정성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복원일까요? 역사적 진정성을 지키는 것과 더 오랜 시간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네,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전해주고 싶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살아있는 규범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